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중편소설 변신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유대계 작가로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신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흉측한 해충으로 변신한 주인공이 자신의 방에 철저하게 고립 밀폐되어 있다가 밖으로 나와 가족과 합류하려고 시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밖으로 나와 소통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진정한 소통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 그레고르는 흉측한 벌레가 되어버린 자신을 보았다. 악몽에서 막 깨어난 순간이었다. 갑옷처럼 딱딱한 등이 느껴졌다. 머리를 살짝 들자 둥글게 부풀어 오른 복부로 시선이 갔다. 몇 줄기로 갈라진 골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복부에 걸린 이불이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내릴 것 같았다. 불안하게 꿈틀거리는 다리는 여러 개였지만 몸통에 비해 비참할 정도로 가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좁긴 하지만 인간이 사는 방, 분명 그의 방이었다. 벽도 눈에 익은 그대로였다. 테이블 위에는 옷감 샘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며칠 전에 화보를 보다가 오려서 금박 액자에 넣어 걸어둔 그림도 여전히 테이블 옆 벽에 걸려 있었다. 모피 모자에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커다란 모피 토시에 양팔을 푹 집어넣어 앞으로 내민 채 단정한 자태를 뽐내는 귀부인에 초상하였다. 이번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음산한 공기가 기분을 더 우울하게 했다. 곧이어 양철판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들렸다. 잠이나 자두자. 이런 멍청한 생각은 그만두고 하지만 불가능했다.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야 잠이 드는데 지금 같은 몸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애써봤자 몸만 흔들리다가 결국은 원래 누웠던 자세가 되고 말았다. 100번도 넘게 시도하는 동안 눈은 꼭 감아버렸다. 수많은 다리들이 허우적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옆구리에서 낯선 통증이 느껴졌다. 결국 오른쪽으로 돌아 눕겠다는 의지를 접어야 했다. 젠장, 어쩌다 이렇게 힘든 일을 시작했을까? 눈만 뜨면 출장이다. 사무실 근무도 귀찮긴 마찬가지지만 외파는 훨씬 고되다. 게다가 출장을 다니다 보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항상 열차 시간을 염두에 둬야 할 뿐더러 식사는 불규칙하고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야 하는 건 또 어떻고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남이 이례적이다 보니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복부에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가려웠다. 머리를 좀 쳐들려고 드러누운 채 몸을 위쪽으로 밀었다. 한참을 애쓴 덕에 가려운 자리가 보였다. 조그만 점들이 복부 가득 하얗게 붙어 있었다. 다리 하나를 움직여 만져보려고 하다가 이내 움츠리고 말았다. 다리가 슬쩍 닿는 순간 소름이 끼쳤던 것이다. 몸을 끌고 처음 누웠던 자리로 돌아갔다. 너무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이런 꼴을 당한 거야. 사람은 원래 잠을 푹 자야 하는 거라고. 다른 판매 사원들을 봐. 다들 후궁의 시녀들처럼 지내잖아.
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한 건을 끝내고 오전 중에 돌아와서는 주문 받은 걸 정리하고 기입할 때쯤 되면 그들은 겨우 아침을 먹기 시작한다. 내가 그랬다가는 당장 해고당할 것이다. 그렇게 여유를 부리며 살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다. 부모님만 아니면 진작에 사표를 던졌을 것이다. 당당하게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버리면 그는 놀라서 책상 밑으로 굴러버리고 말 것이다. 사장이 책상에 걸터앉아 어깨 너머로 내려다보며 얘기하는 건 정말 고약한 버릇이다. 게다가 귀까지 어두워서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5, 6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부모님 빚만 갚으면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 되리라.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우선 일어나야 한다. 새벽 5시 기차를 타야 한다. 다음 순간 서랍장 위에서 째깍거리는 자명종 시계를 쳐다보았다. 6시 30분을 지나 45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알람이 울렸을 텐데 4시 정각에 울리도록 맞춰놓은 걸 확인했다. 그렇다면 분명 울렸을 것이다. 방안 가득 울렸을 텐데 편안히 잤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밤새 푹 잔 게 아닐 수도 있었다. 계속 뒤척이다가 골아떨어진 후에 시계가 울렸을지도 모른다. 그건 그렇고 이제 어쩐단 말인가. 7시 기차라도 타려면 미친 듯이 서둘러야 할 텐데. 아직 샘플 포장조차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활기차고 유쾌한 기분도 아니었다. 어떻게든 기차를 탄다고 해도 사장의 불벼락은 고스란히 내 몫이다. 나를 기다리던 사완아이가 이미 사장에게 일러 바쳤을 테니까. 사장에게부터 아첨이나 하는 줏대도 이해심도 없는 놈이니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몸이 아프다고 하면 어떨까? 결국은 더없이 괴로운 일이 될 것이다. 수상쩍어 할 게 틀림없다.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순순히 믿어주겠는가? 설령 믿는다면 당장 의사를 데려올 테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부모님을 닦아세울 것이다. 게다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날엔 모든 게 끝장이다. 일하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거라고 단정지어 버릴 것이다. 그렇다고 의사를 탓할 일은 아니다. 사실 그레고르는 한잠 푹 자고 나면 피곤이 완전히 가시진 않아도 개운해지면서 입맛이 돌곤 했다. 상념에서 깨어나 그만 일어나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시계 바늘이 6시 45분을 가리켰다. 이어서 침대 머리맡 쪽에 있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야,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였다. 6시 45분이다. 출근 안 하니?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다음 순간 그레고르는 어머니한테 대답하는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분명 자기 목소리였다. 그런데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만큼 괴로운 듯한 소리가 찍찍거리며 섞여 나오는 거였다. 처음에 튀어나온 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지만 찍찍거리는 소리가 섞이면서 말끝이 흐려져 버려 어머니가 제대로 알아들었을지 의아했다. 그레고르는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겨우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지금 일어납니다. 나무 판자로 만든 문이라서 아들의 목소리가 변했다는 것도 모를 터였다. 어머니는 안심이 됐는지 다리를 끌며 가버렸다. 그 바람에 다른 가족들도 그레고르가 아직 출근 전이라는 걸 알고 말았다. 과연 다른 쪽 문을 두드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얼마 동안 기다리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재촉했다. 얘야, 그레고르. 맞은편 문 밖에서는 여동생이 걱정스럽게 애원했다. 오빠, 어디 아파요? 웬일인지 모르겠군요. 그레고르는 양쪽을 향해 외쳤다. 이제 다 준비했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정성껏 발음하면서 말과 말 사이에 간격을 두어 목소리가 울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아버지는 아침을 드시려고 돌아갔지만 여동생은 여전히 문 뒤에 남아 애원했다. 오빠,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그는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출장을 다니던 습관대로 잠들기 전에 문을 잠가둔 게 다행이었다.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은 다음 일단 아침부터 먹은 뒤에 다음 일을 생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불 속에서 고민해 본들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다가 몸이 결리거나 해서 일어나 보면 아무렇지도 않았던 적이 꽤 있었다. 잠자리가 불편했거나 잠버릇이 험했던 것이다. 어쩌면 오늘 일도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보았다. 목소리가 변해버린 것도 감기 때문이라고 출장을 다녀야 하는 판매사원의 고질적인 직업병 때문이라고 넘겨버리고 싶었다. 이불을 걷어버리는 건 아주 쉬웠다. 숨을 살짝 들이마셨다가 배를 부풀리면 그대로 굴러떨어졌다. 하지만 다음 일이 어려웠다. 몸이 너무 넓었던 것이다. 몸을 일으키려면 팔과 손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팔과 손 대신에 수많은 다리들이 제멋대로 움직여댈 뿐이었다. 그나마 다리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다리 하나를 구부리려고 하면 길게 뻗어버리기 일쑤였다. 어찌어찌 그 다리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 사이에 다른 다리들이 해방을 맞은 것처럼 요란스럽게 꿈틀거렸다. 그레고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침대 속에서 뒹굴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우선 하반신부터 침대 밖으로 내보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눈으로 볼 수도 없었고 또 하반신이 어떤 모양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하반신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한참 걸리고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결국은 온 힘을 다 쏟아 하반신을 무조건 앞으로 밀고 갔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침대 기둥에 꽝 하고 부딪혀버렸다.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다. 통증을 느끼고 나니 하반신이야말로 감각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결국 상반신 먼저 내보내기로 마음먹고 머리를 살살 움직여 침대 가장자리로 돌렸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가능했다. 몸집이 흉측하게 거대하고 무거웠지만 머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침대 밖으로 나가려니까 불안감이 고개를 쳐들었다. 이런 식으로 침대를 내려갔다가는 자칫 그대로 굴러떨어질 테고 결국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머리가 온전하지 못할 터였다. 이런 상황일수록 마음을 다잡아 정신을 차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차라리 침대에 있는 게 나았다. 하지만 아까만큼 애쓴 후에야 한숨을 쉬면서 처음 누웠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 전보다 더 악에 바친 듯 뒤엉켜 싸우는 다리들을 보는 순간 아수라장 같은 이 상황을 진압할 만한 방법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또다시 중얼거렸다. 이대로 누워만 있을 수는 없어. 침대를 내려갈 길이 없다고 해도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벗어날 거야. 그래도 될 대로 되라는 식보다는 깊이 생각해서 결정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따금씩 날카로운 시선을 창 쪽으로 돌렸다. 그래봤자 아침 안개가 좁은 골목에 늘어선 집들을 완전히 뒤덮어버려서 바깥을 쳐다봤자 자신감이나 상쾌함은 전혀 없었다. 자명종이 7시를 알리는 소리를 듣다가 또 중얼거렸다. 7시가 됐는데도 이렇듯 안개가 자욱하다니. 그리고는 가만히 있다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싶어 숨을 고르고 조용히 누웠다. 생각을 또 바꿔보았다. 어떻게 해서든 7시 15분까지는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회사에서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 7시 전에 이미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가. 이번에는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 옆으로 흔들면서 나아가 한 번에 떨어져 내릴 생각이었다. 머리나 하반신이 먼저 떨어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한 번에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머리를 쳐들면 안전하게 침대를 벗어날 거라 생각했다. 등껍질이 단단하니까 카펫에 떨어져도 별탈은 없을 것이다.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떨어질 때 쾅 소리가 나는 거였다. 경악은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가족들이 불안해할 것이다. 물론 부득이한 일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침대를 벗어나야 했다. 침대 밖으로 몸을 절반쯤 내밀고 보니 누가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 아주 간단히 내려갈 것 같았다. 노력하고 말 것도 없는 게 아이들 장난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이었다. 몸을 양옆으로 조금씩 흔들면서 굴러가면 되는 거였다. 그러니 2사람 정도면 충분했다. 그는 아버지하고 가정부를 생각했다. 둘이서 둥글게 솟아오른 그의 등 밑에다 팔을 집어넣고 침대에서 들어올려 방바닥에 내려놓으면 간단히 끝나는 거였다. 그리고 그가 방바닥에서 몸을 뒤집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다. 그럴 수만 있으면 이 조그만 다리들도 의미를 가질 텐데. 문을 잠그지 않았더라면 도와달라고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공경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자 웃음이 쏟아져 나왔다. 어느새 몸을 너무 세게 흔들다가 균형을 잃는 통에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기 직전이었다. 우물거릴 여유가 없었다. 뭔가 결론을 내려야 했다. 5분 후면 벌써 7시 15분이었다. 그때 벨소리가 울렸다. 회사에서 찾아왔나 보군. 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이었다. 그 와중에도 다리들은 더욱 산만하게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모양이군. 그레고르는 부질없는 희망에 매달렸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가정부가 씩씩하게 걸어나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레고르는 인사하는 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알았다. 지배인이었다. 조금만 늦거나 게으름을 부려도 그냥 놔두지 않는 회사에 다녀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한스러울 뿐이었다. 판매 사원이라면 무조건 빈둥대기만 하는 게으름뱅이로 취급하는 것도 억울했다. 어쩌다 오전 근무 2~3시간만 못해도 안절부절 못하다 몸져 눕는 직원도 있는데 말이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돼서 온 거라면 사환을 보내도 충분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배인이 직접 나타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가 출근하지 않은 사건을 알아보는데 꼭 지배인을 보내서 죄 없는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야겠는가 말이다. 그레고르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굴려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만큼 확고한 결단을 내렸다기보다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힘이 솟구쳤던 것이다. 쿵 소리가 났다. 소리만큼 크게 울리지는 않았다. 카펫 덕분에 식구들이 놀랄 만큼 둔탁한 소리도 나지 않았고
등껍질도 상상했던 것보다 탄력이 있었다. 다만 머리를 쳐들지 않은 탓에 바닥에 살짝 찍고 말았다. 분노와 통증을 함께 느끼며 아픈 머리를 카펫에 문질렀다. 저 방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난 것 같군요. 지배인이었다. 그레고르는 지배인도 언젠가는 이 참담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상상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레고르의 상상에 대답하려는 듯 옆방에서 지배인의 에나멜 부츠가 삐걱거렸다. 동시에 오른쪽 방에서 여동생이 속삭였다. 오빠, 지배인님이 오셨어요. 알고 있어. 대답한다고 중얼거렸지만 여동생이 알아듣지 못할 만큼 작게 새어나올 뿐이었다.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었다. 그레고르야. 이번에는 왼쪽 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배인이 오셔서 내가 왜 새벽 기차를 안 탔는지 묻는구나. 어떻게 대답해야 좋겠니? 어쨌든 너를 만나러 왔으니 문부터 열어라. 방이 좀 어수선해도 이해하지 않겠니? 이복에 잠자군. 지배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우리 애는 지금 아파요. 아버지가 그레고르를 설득하는 동안 어머니가 변명을 해댔다. 몸이 불편하다고요, 지배인님. 믿어주세요. 이유 없이 기차를 놓칠 아이가 아닙니다. 머릿속이 온통 일뿐인걸요. 머리도 식히고 기분도 바꿀 겸 외출 좀 하라고 성화를 댈 정도이니까요. 이번에도 벌써 일주일째 시내에 있으면서 퇴근하면 집에만 틀어박힌답니다. 차를 마시면서도 신문을 읽지 않으면 기차 시간표를 확인하는 걸요. 소일거리라면 통을 가지고 이것저것 만드는 것뿐이에요. 지난번에는 사흘 내내 매달리더니 조그만 액자를 만들었더군요. 아주 훌륭해요. 자기 방에 걸어두었으니까 문을 열면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직접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배인님 아니면 방문을 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레고르는 고집불통이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금방 나갑니다. 그레고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깥 얘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인. 달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다시 지배인이었다. 큰 병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장사꾼에게는 물건 파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기 몸살쯤은 참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떠냐? 이제 지배인께서 들어가도 되겠니? 아버지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말하며 문을 두드렸다. 안 돼요. 왼쪽 방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른쪽 방에서는 여동생이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여동생은 왜 오른쪽 방에 혼자 있는 걸까? 늦잠을 자다가 방금 일어나는 바람에 아직 옷을 갈아입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왜 우는 걸까? 내가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지배인에게 방문을 열어주지도 않아서 우는 걸까? 그러다 내가 해고당하면 어쩌나 두려운 걸까? 그렇게 되면 사장이 옛날에 꿔준 돈을 갚으라고 부모님을 괴롭힐까봐 우는 것일까? 지금으로서는 쓸데없는 걱정뿐이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꿋꿋하게 있으며 가족들을 저버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그레고르는 카펫 위에 편안히 누웠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안다면 지배인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요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예의가 아닌 줄은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 간단히 설명하면 되는 일이지 당장 그레고르를 해고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니 매달리며 애원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잠자군! 지배인은 아까보다 목소리를 높였다. 어찌된 일인가? 방에 틀어박혀서 대답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네, 아니요 뿐이자는가?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는가?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자네는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게으름을 부리는군. 자네 부모님과 사장님을 대신해서 말하는데 지금 당장 명백한 설명을 해보게. 대단하군. 지금까지는 차분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이렇듯 갑자기 변덕을 부리다니 아예 작정한 것인가? 사장님은 생각이 다르다네. 오늘 아침 나를 불러 얘기해 주셨는데 자네에게 수금한 돈을 맡겨놓았다고 하더군. 나는 사장님이 자네의 성품을 모르고 지레짐작한 거라고 넘겨버렸네. 하지만 자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나도 더 이상 감싸줄 수만은 없어. 게다가 자네의 자리라는 게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두게. 이런 말은 단둘이 하려고 했는데 자네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자연히 부모님도 알고 말았네. 사실 요즘 자네의 판매 실적이 신통치 못한 건 인정하겠지? 계절적으로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건 알지만 그렇다 해도 한 건도 올리지 못하는 계절이란 있을 수 없는 걸세. 잠자군, 알아듣겠나? 잠깐만요,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정신없이 소리쳤다. 너무 흥분해서 생각나는 게 없었다. 당장 문을 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기분이 언짢은 데다 현기증까지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잠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침대에서 나가는 중이니까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상태가 좋아진 건 아닙니다만 괜찮습니다. 갑자기 병이 난 겁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거든요. 부모님도 잘 알아요. 아니, 말하다 보니 어젯밤에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봤더라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회사에 미리 알릴 걸 그랬어요. 하지만 막상 집을 나서면 문제 없을 거라고 넘겨버렸습니다. 지배인님, 제발 부모님께는 아무 소리도 말아주세요. 그리고 방금 하셨던 말들은 당치도 않습니다. 그런 비난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보여드린 주문서를 제대로 검토하신 건가요? 어쨌거나 8시 기차로 출발하겠습니다. 두어 시간 쉬었더니 기운이 납니다. 지배인님,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저도 곧 출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레고르는 이런 얘기를 단숨에 짓거리면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몰랐다. 침대 위에서 연습한 방법으로 옷장을 향했다. 옷장에 매달려 일어설 생각이었다. 문을 열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뒤 지배인하고 얘기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자신을 만나고 싶어 안달이지만 막상 변해버린 모습을 보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다. 그들이 놀라 기절하더라도 그레고르의 책임은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다. 예상을 깨고 전혀 놀라지 않는다면 역으로 달려가 8시 기차를 타면 되는 거였다. 처음엔 옷장이 반들거려서 계속 미끄러졌지만 결국은 간신히 일어설 수 있었다. 하반신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번에는 옆에 있던 의자 등받이에 몸을 던진 다음 가느다란 다리들을 이용해 등받이 끝에 매달렸다. 마침내 자제력이 생겨 끊임없이 짓거리던 걸 멈출 수 있었다.
지배인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신들은 단 한마디라도 알아들었습니까? 지배인이 소리쳤다. 설마 우리를 놀리는 건 아니겠죠? 천만에요. 어머니는 벌써 울먹이며 외쳤다. 큰 병에 걸린 게 분명해요. 그런데 괴롭히고만 있었으니. 그레테야, 그레테. 이번에는 여동생을 불렀다. 부르셨어요, 어머니? 여동생이 반대쪽에서 대답했다. 그레고르의 방을 가운데 두고 소리치는 거였다. 당장 가서 의사를 불러오너라. 그레고르가 아프단다. 빨리 불러와. 너도 그레고르가 얘기하는 걸 들었지?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였어. 지배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나, 안나. 아버지가 손뼉을 치며 주방을 향해 외쳤다. 어서 가서 열쇠 가게 주인을 불러오너라. 여동생은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달려나갔다. 여동생은 언제 옷을 갈아입은 건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솜씨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안 들린 걸 보면 열어놓은 채 나가버린 모양이었다. 큰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그레고르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과연 내가 뱉은 말들을 알아들은 사람은 없었다. 그에게는 분명하게 들리는데도 그만큼 귀에 익숙해진 모양이었다.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여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 했다.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사람이 사는 세계와 자신이 다시 연결된 기분이었다. 의사와 열쇠 가게 주인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면 분명하게 발음하기 위해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다. 애써 낮은 기침 소리를 내보았다. 인간의 헛기침 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봐 그랬던 것이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지 판단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어느새 옆방은 아주 조용했다. 부모님하고 지배인이 마주 앉아 조용히 얘기하는 중이거나 세 사람이 모두 문에 붙어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 엿듣는 중일 것이다. 그레고르는 의자를 밀고 가서 방문에 몸을 붙인 뒤 똑바로 섰다. 다리 끝마다 액체가 분비되어 몹시 끈적거렸다. 게다가 잠시였지만 무리하게 움직이느라 지쳐서 몸이 고단했다. 다만 얼마라도 쉬어야 했다. 기운을 좀 차린 뒤에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아놓은 열쇠를 돌리려고 했다. 그런데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면 열쇠는 어떻게 돌려야 하는가? 방법은 있었다. 이가 없는 대신 턱이 아주 강했다. 턱으로 열쇠를 돌렸다. 그 와중에 상처를 입은 것도 모를 정도였다. 입에서 누르스름한 액체가 흘러나와 열쇠에 머물렀다가 방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저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지배인이었다. 열쇠를 돌리는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불끈 솟았다. 다 같이 힘내라고 응원해주면 좋을 텐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레고르야 어서 힘내라 정도는 해줄 법한데 말이다. 힘내라 자물쇠를 꼭 잡아 하고 모두들 그를 지켜본다는 생각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쇠를 물고 매달렸다. 마침내 열쇠가 돌아가면서 자물쇠 주위를 춤추듯 돌았다. 그는 턱으로만 버텨내고 있었다. 열쇠에 매달리기도 하고 온몸으로 내리눌러 열쇠를 아래쪽으로 돌리기도 했다. 어느 순간 맑은 소리가 들렸다. 자물쇠가 열린 것이다. 그레고르는 이제야 정신이 드는 느낌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열쇠 가게 주인을 불러오지 않아도 되겠군. 이번에는 문을 활짝 열려고 손잡이에다 머리를 올렸다. 힘겹게 애쓴 끝에 문이 열렸다. 하지만 안쪽으로 열리는 바람에 그가 문에 가려지고 말았다.
그래서 방문을 따라 천천히 앞으로 돌아 나와야만 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자칫 잘못하면 문 앞에서 벌렁 넘어질 우려가 있었다. 얼마나 흉한 모습이겠는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얼마나 몰두했는지 미처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말았다. 지배인이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고 나서야 고개를 돌릴 수 있었다. 지배인이 문에서 가장 가까이 서 있던 탓에 그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는 두 손으로 벌어진 입을 가린 채 천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떠밀려 가는 듯 보였다.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던 모습 그대로 머리 손질조차 안 한 상태였다. 손님이 왔는데도 말이다. 그런 모습으로 양손을 깍지 끼고 아버지 쪽을 흘끗 보더니 이내 그레고르 쪽으로 다가서다가는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주름 치마가 넓게 펼쳐지고 얼굴은 가슴에 파묻혀 버렸다. 아버지는 증오심에 불타는 눈빛으로 주먹을 쥐었다. 그레고르를 당장 방 안으로 밀어넣을 줄 알았는데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을 두리번거릴 뿐이었다. 그러다가 양쪽 눈을 가린 채 퉁퉁한 가슴을 들썩거리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방문에 기대서 있었기 때문에 몸의 절반과 비스듬히 기울인 머리만 보이는 상태였다. 비스듬히 기울인 머리로 다른 사람들을 엿보고 있었다. 어느새 주위가 환해져서 도로 건너편에 기다란 회색 건물이 선명하게 보였다. 병원이었다. 도로 쪽 벽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창이 나 있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쏟아져 내렸다. 아침 먹은 자리가 너저분했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도 이 신문 저 신문 다 읽는 동안 두세 시간씩 그대로 앉아 있었다. 마침 마주 보이는 벽에 그레고르의 사진이 보였다. 육군 소위로 복무할 때 찍은 거였다. 군도를 잡고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누구든지 존경심을 표하게 만드는 모습이었다. 현관 옆에 문간방으로 통하는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거실 문도 열어놓아서 거실을 지나 현관과 그 밑으로 통하는 계단 입구까지 다 보였다. 그럼 그레고르는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라는 걸 의식하면서 말했다. 곧 옷을 입고 샘플을 챙겨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해도 되겠죠,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불통도 아닐 뿐더러 일을 좋아합니다. 출장이 고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출장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 지배인님? 회사로 들어가겠죠? 그럴 테이죠. 이 모든 일을 사실대로 보고하겠지요. 살다 보면 불가피한 일이 생겨 잠시 일을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성실한 사람이라면 건강을 되찾는 즉시 2배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사장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지배인님도 잘 알 겁니다. 그뿐입니까? 부모님과 여동생은 또 어쩌고요. 지금은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만 어떻게든 이 난간을 헤쳐나갈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회사가 제 편이 되어 도와줄 때입니다. 판매 사원이란 게 그다지 인기 있는 편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압니다. 대개는 큰 돈을 벌어서 흥청망청 쓰며 산다고들 생각하겠죠. 물론 제가 나서서 편견을 뜯어고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만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지배인님만큼은 회사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사장님보다도 잘 알 겁니다. 사장님은 회사의 주인이라는 입장 때문에 직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니까요. 번거롭게 강조할 필요도 없는 말씀입니다만
1년 내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판매 사원은 온갖 루머에 휘말리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도 당할 뿐더러 툭하면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비난을 받을 땐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죠. 출장을 마치고 서둘러 돌아오면 그제야 귀찮은 결과들이 맞아주는 거죠. 지배인님, 돌아가기 전에 제 말이 조금은 맞는다고 해주십시오. 하지만 지배인은 그레고르가 서너 마디쯤 내뱉었을 때 이미 몸을 돌리고 입술을 내민 채 벌벌 떨면서 어깨 너머로 그레고르 쪽을 돌아볼 뿐이었다. 그러다가 그레고르가 얘기하는 사이에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슬금슬금 걸어나갔다. 마치 금종력을 어기고 나가는 사람처럼. 마침내 그는 현관에 다다랐고 발 뒤꿈치에 화상이라도 입은 것처럼 번개같이 빠르게 뛰쳐나갔다. 그리고 계단을 향해 오른팔을 힘껏 내뻗었다. 절대자가 내미는 구원의 손길이라도 잡은 것처럼. 이대로 지배인을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그를 설득해야 했다. 부모님은 그런 사정을 몰랐다. 워낙 오랫동안 근무한 만큼 그레고르는 평생 문제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데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 때문에 장래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바로 그 장래가 걱정스러웠다. 지배인을 붙잡아 진정시킨 다음 호의를 가질 때까지 설득하지 않으면 곤란했다. 그레고르 자신과 가족의 장래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이럴 땐 여동생이 있어야 했다. 여동생은 아주 영리했다. 조금 전 그레고르가 넘어져 있을 때도 그를 위해 울어주었다. 게다가 지배인은 여자한테 맥을 못 추니까 여동생이라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여동생이라면 거실 문을 꼭 닫은 뒤 현관에서 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필이면 이런 때 여동생이 없다니 그레고르 자신이 해야 했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방법조차 모르며 얘기를 해봤자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할 터였다. 그레고르는 그런 것들을 미처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방문에서 떨어져 천천히 문지방을 넘었다. 지배인 쪽으로 방향을 잡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배인이 계단 난간을 잡고 우스꽝스럽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레고르는 몸을 지탱할 만한 걸 찾아 허우적대다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많은 다리들이 이제야 비로소 꼿꼿하게 마룻바닥을 밟았으며 그레고르의 뜻대로 움직여 주었다. 그는 몹시 기뻤다. 다리들은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옮겨보려고 애썼다. 비로소 아침 내내 시달리던 고통에서 벗어날 거란 믿음이 생겼다.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 옆에서 움직이고 싶은 걸 꾹 참으며 몸을 흔들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두 팔을 높이 쳐들고 흔들며 외쳐댔다. 사람 살려요! 어머니는 그레고르를 자세히 보려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듯 했으나 정신없이 뒷걸음질 쳐 달아나는 것이었다. 등 뒤에 아침 식탁이 있는 걸 까맣게 잊은 채 뒷걸음치다 식탁에 엉덩이를 부딪히고 말았다. 그 바람에 커다란 커피포트가 뒤집어져 카펫 위로 커피가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 그레고르는 나직하게 부르면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지배인은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다. 커피를 보는 순간 자꾸만 입맛을 다셨다. 그것을 본 어머니는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식탁에서 뛰어내려 가까이 달려온 아버지 품 안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부모님을 신경 쓸 수가 없었다. 지배인이
벌써 계단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지배인은 난간 위에 턱을 내밀고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그레고르는 반드시 따라잡겠다는 의지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배인은 한 번에 2~3계단씩 뛰어내려 자취를 감춰버렸다. 계단 밑에서 휴 하고 내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바람에 애써 침착하던 아버지가 무척 혼란스러워진 모양이었다. 지배인을 직접 쫓아가거나 혹은 한 발자국 양보해서 지배인을 뒤쫓아가려는 그레고르를 내버려 두기는커녕 지배인의 모자와 외투 그리고 의자에 내팽개치고 간 지팡이를 오른손에 움켜쥐었다. 왼손으로는 식탁 위에 놓인 두툼한 신문지를 말아쥐고는 발을 구르며 지팡이와 신문지를 휘둘러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없었다. 사실 사정하는지 어쩐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봤자 아버지는 점점 더 무섭게 발을 굴러댈 뿐이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이 추운 날씨에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골목길과 계단 사이에 난 통풍로로 세찬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휘날리고 식탁 위에 신문지가 바스락거리다가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버지는 야만인처럼 씩씩거리며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레고르는 아직 뒷걸음을 칠 줄 몰라서 굼뜨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방향을 바꿀 줄만 알아도 어렵지 않게 돌아갈 텐데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아버지가 흥분할까봐 걱정스러웠다. 게다가 지팡이에 얻어맞아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방향을 바꾸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뒷걸음으론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결국 아버지를 힐끗거리면서 가능한 한 빠르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아주 느렸지만 그레고르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버지도 그를 방해하는 대신 지팡이 끝으로 방향을 알려주었다. 쉬쉬거리는 소리만 없어도 살 것 같았다. 귀에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였다. 방향을 거의 틀었는데도 아버지가 쉬쉬 소리를 내는 통에 정신을 빼앗기고 그만 제자리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어쨌든 간신히 머리를 틀어놓으면 몸통의 폭이 너무 넓어서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아직 열지 않은 문 쪽을 열어준다면 몸통을 들여놓을 수 있을 테지만 황망해하는 아버지가 깨달을 리 없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레고르를 방으로 쫓아보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기어서 들어가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일어선 자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또 번거로운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 험악한 분위기로 보아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건 무리였다. 아버지는 그레고르의 한계를 무시한 채 더욱 큰 목소리로 몰아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버지가 아니었다. 이제 웃을 일이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포기하는 심정으로 무작정 몸통을 밀어넣었다. 한쪽이 문에 낀 채 위로 올라갔다. 방문에 비스듬히 걸린 신세가 된 거였다. 한쪽 옆구리가 심하게 벗겨지면서 하얀 문에 얼룩이 묻어버렸다. 또다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신세였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한쪽 다리들은 허공에서 바르르 떨었으며 다른 쪽 다리들은 방바닥에 짓눌려서 몹시 아팠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 힘껏 밀어주었다. 그레고르는 방 안으로 날듯이 빠져들어왔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뒤이어 지팡이로 방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주위가 조용해졌다.